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의 교육공학 교수로 있는 류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교육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인간이 기계를 운영하고 지배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AI가 인간의 결정을 보조하고 나아가 방향까지 제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AI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AI들이 되게 많았다면 앞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AI까지 이제 나오는 시대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지금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랩탑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는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우리가 AGI라고 해서 이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형태의 이제 인공지능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로봇과 함께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할 건지 아니면 로봇의 모습처럼 할 건지를 결정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정체성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많이들 논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로봇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이제 나란히 서서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이제 자동화 방식까지도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켜놓은 일들을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메일에 대해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답변을 해.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어떠한 인터뷰,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까지는 어디 가서 내가 취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이제 사전 질문지들을 만들어줘.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명령들을 내려놓으면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사람의 인체라든가 지구라든가 이런 어떠한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아주 짧은 시간에 돌려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도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게 이제 한 5년에서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문화 리포트 회사 발표까지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다듬는 게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은 이런 환경에서 창작을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또 AI 활용 시 꼭 지켜야 할 저작권, 도덕, 윤리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들, 그래서 이런 AI 도구들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백인 남성 위주의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성이나 아니면 다인종에 대한 정보들이 좀 왜곡되거나 편향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esponsible AI라고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 왜냐하면 너무 기차가 멀리 가버리면 다시 되돌려서 수정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 한 3년 정도 된 시점부터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하면 앞으로는 너무 멀리 가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논의가 첫 번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부터 제대로 윤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논의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또한 논문 같은 것들을 제출할 때 꼭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 논문을 이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영어가 제대로 된 표현인지, 그래서 교정과 교율 정도에만 썼는지, 아니면은 리서치, 연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썼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이 AI를 썼다, 안 썼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에 썼고 얼마만큼 활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자신 있게 도덕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답을 제시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AI와 경쟁하기보다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도 많습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개인이 꼭 준비해야 할 학습 전략과 사고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걱정이 너무나 당연한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술을 배워야만 그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들은요,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만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기술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 기계가 말하는 언어, 우리가 기계 언어라고 하거든요. 기계 언어를 우리가 배워서 얘를 써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말을 자연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의 말을 기계가 알아듣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사람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얼만큼 질문을 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도구는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업무를 도와주고 나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나의 친구같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물어봐도 다 답변해 줄 수 있고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내가 잘 어울리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아, 나를 위해서 만든 도구구나, 얘가 나를 맞춰주는 거지 내가 얘를 맞추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한 가지 질문해보고 두 가지 질문해보고, 그러고 나서 얘가 좀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너무 더 이상 안 쓰고 그러지 마시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너 그거 틀렸잖아, 난 이걸 원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한테 어린애처럼 자꾸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가 나를 정말 잘 맞히는 수준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 돕거나 어디서 학교에서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얘와 나의 1대1 그런 상호작용을 잘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어렵게 복잡하게 내가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고 어디서 뭘 배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쓰면서 나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얘랑 소통해 보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전략 같습니다. AI 번역 기술과 실시간 통역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언어 장벽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유 교수님께서는 AI 시대에 외국어 학습의 목표와 방식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또 학습자들이 미래의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역량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람이 언어를 한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가 좀 먼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언어가 사람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책에도 제가 말을 했지만 이 언어라는 건 사실 사람의 문화를 구성하게 되고 사람의 정치를 구성하게 되고 그 사람 자체의 이런 관계, 사회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구성하는 이런 하나의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가 이 사람의 본질적인 면 때문에 이게 내가 직접 소통하고 싶고 그 사람과 직접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영어일 수도 있고 한국말일 수도 있고 스페니쉬도 있고 다양한 이런 도구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떠한 도구가 나와서 내 말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제 호모 커뮤니쿠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소통하는 인간이라는, 의사소통하는 인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의 유형을 분류할 때 뭐 도구적 인간이라든가 언어적 인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분류들을 하지만 의사소통하는 것조차도 이제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언어 교육들은 계속적으로 배우게 될 것인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성적을 받기 위한 언어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 표현을 쓰고 활용하는 걸 어디 쓸지도 모르면서 100점은 맞아요. 근데 100점 다 맞았는데 이거를 실제로 나가서 그 사람들, 그 나라, 그 언어, 문화권에 가서 말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류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통번역사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들은 더 심화돼서 발전을 할 거고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그런 좋은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언어 수준도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 성적받기 위한 게 아니고요. 내재적인 동기에 의해서 나 이 언어 배우고 싶은데, 근데 지금까지는 그 마음은 있지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생성인공지능은 진짜 1:1 튜터처럼 나의 발음부터 나의 표현부터 나의 이런 그 맥락 이해부터 모든 거 하나하나를 너무나 자세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런 그 언어를 앞으로 이제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되는데 더 배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언어가 되게 위험해요. 내가 모르는 언어를 이걸 도구를 써서 번역을 시켰는데 얘가 잘못 번역해서 이게 그 사람을 욕하는 언어였으면 말이 나갔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아는 만큼의 언어를 활용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여행을 가거나 이제 단순히 잠깐 활용하는 것들은 이제 쓰면 괜찮지만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 언어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도구로는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의 발전으로 직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부 직업은 AI로 대체되는 반면 또 다른 직업은 AI와의 협업을 전제로 새롭게 정의될 가능성도 큰데요. 유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특히 주목해야 할 위험한 직업군과 새로운 기회 영역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또한 이런 변화 속에서도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강점이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거를 양분화해서 위험군과 아니다만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하는 일은 앞으로 많이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사장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전쟁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드론 같은 기술들이 들어가서 지금 미군 내에 전투를 수행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도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들어가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뭐 물건을 서빙하거나 어떠한 뭐 우리가 서비스업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뭔가 배달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대체가 되는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또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대체 논의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왜냐하면 생성인공지능 도구들이 너무 잘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만 해도 우리가 변호사에 가서 처음에 이제 상담하고 내가 이제 질문 같은 거 할 때 그것부터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요금을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초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물어보면 얘가 사례까지 판례까지 해서 다 설명을 해줘요. 의사가 어떠한 그 엑스레이라든가 MRI나 데이터를 보고 분석한 결과와 이 AI가 분석한 결과와 거의 비슷하거나 얘가 더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사한테 돈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사실 뭐 우리 가봐야 오랜 시간 만나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잠깐 결과만 듣고 오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얘랑은 상담이 가능해요. 나 이런 상황이면 나 어떻게? 뭘 준비해야 돼? 뭘 잘해야 돼? 이러면 얘가 이런 액션 플랜까지 다 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들은 상당 부분 대체가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 중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잘 생각해 보면 얘가 생성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체가 된다. 하지만 어떤 게 안 되냐면은 사람과 소통하고 사회적으로 어우러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다.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사람의 그런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의사. 그리고 법조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고민 같은 것들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이거를 상담하는 데 활용하고 그걸 실제로 이제 소송이라는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들은 성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한 분야라고 그래서 어느 분야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 어떤 분야는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생성의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코딩을 하거나 뭐 프로그램 잘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 되게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돼서 많이들 그쪽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올 상반기에 이 미국 내 IT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그 해고를 당한 분야가 바로 그 프로그래머나 이제 코딩을 하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상당히 그 생성의 인공지능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넓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람으로서 나의 독창성을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르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를 계속 생각했지?
나의 꿈은 뭐였지? 나는 지금까지 어떤 학습을 해왔고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왔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지? 나는 어떤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이런 아이템들을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고 나면은 이런 걸 토대로 생성행위지능과 함께 실제로 개발 단계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떠한 것들 하나 만들어서 뭐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앱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웠어요. 개발자를 사야 되고 뭐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비용들이 들었다면은 학습도 해야 되고 이제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면 얘가 너무 쉽게 잘 만들어지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계속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생성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게 된 게 1930년 대공황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100년 전부터 40시간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30시간, 20시간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매일 놀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2, 3일 정도 쉬고 나면은 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사람이지 하면서 되게 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젠 일상이 그렇게 되는 거, 은퇴한 것처럼 일주일에 10시간, 20시간만 일해도 그냥 월급도 똑같이 받고 이런 상황들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남는 시간들, 내가 조금 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나에게 활용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이런 그 조금 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조금 더 사회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협업 능력이라든가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공감 능력.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을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5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우리가 뽑고 있는 역량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를 오히려 고민하시는 게 조금 더 긴 흐름에서의 그 먼 미래를 생각하실 때는 더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에서 만나요.